나는 윤서아. 국내 굴지의 뷰티 그룹 나르테 뷰티의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다. 나는 청림유업의 외아들 강태민과 결혼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기업 간의 결합이었다.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예쁜 공주님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인 청림유업의 한 회장은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달래려는 듯 나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저 후계자를 낳아야만 하는 자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내게 낙태약을 강요했다. 이번 대의 딸을 보면 집안이 망한다는 점괘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집안이 망한다라 한 회장, 강태민. 진짜 집안이 망하는 게 어떤 건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역한 기름 냄새, 생선 굽는 비린내, 그리고 차례상에 올릴 술에 달큼한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막 부쳐낸 뜨거운 녹두전을 기계적으로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오늘은 추석, 강씨 집안의 제삿날이자 청림유업의 맏며느리인 내가 치러야 할 연례 행사나 다름없는 큰 시험대였다. 거실에서는 친척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나, 아르테 뷰티의 마케팅 총괄 본부장인 나의 유일한 신부는 주방 참모이자 하녀였다. 서아야, 거기 국 다 됐니? 지금 안 보면 이따 또 간이 안 맞느니 어쩌니 할라. 시어머니, 아니, 한 회장이라 불러야 마땅한 그녀는 부엌에 들어와 보려는 성의조차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멀찍이서 명령을 내렸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호통쳐도 되는 말단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묵묵히 일어섰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무릎이 찌르르 저려왔다. 나는 통증을 참으며 국솥 앞으로 다가가 국자로 국물 맛을 보았다. 간은 딱 맞았다. 하지만 이따 상에 올리면 그녀는 분명 트집을 잡을 것이다. 싱겁다, 짜다, 너무 끓였다. 늘 그랬듯 나를 기다리는 죄목은 정해져 있었다. 내 남편, 강태민은 바로 지금 어머니 곁에 앉아 살갑게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팽이처럼 정신없이 움직이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었다. 남들 눈에 나는 재벌가의 시집간 윤서아, 청림유업 상무이사의 아내였다. 하지만 궁궐처럼 꾸며진 이 일산의 아파트에서 나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출산 도구이자 고급 보모일 뿐이었다. 서아, 너 그 일 아직도 안 그만뒀니? 몇 번째 고모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여자가 송편을 입에 문 채 웅얼거리듯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우리 태민이가 이제 상무인데 내가 아직도 밖에 나가서 얼굴 팔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여자란 모름지기 가정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하는 법이야? 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한 회장이 찻잔을 들어 입김을 후 불고는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야 자기 생각이 있으니 우리가 뭐라고 하겠니? 다만 서아야,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강씨 집안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니? 회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대를 잇는 것만큼 중요하겠어? 어머니, 서아도 준비하고 있어요.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건 오로지 제 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등 뒤에서 슬쩍 나를 끌어안았다. 행동은 다정했지만 목소리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나직하게 깔려 있었다.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당신도 참 회사 일 좀 내려놓으면 안 돼? 내가 당신 못 먹여 살릴까 봐 그래? 내가 당신 못 먹여 살릴까 봐 그래? 그 말은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 연봉은 그의 2배였고 내가 주도한 마케팅 프로젝트 덕에 나르테 뷰티의 주가는 1년 만에 2배로 뛰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의 모든 성취는 그저 벌굴 팔고 다니는 일과 철없는 지도로 폄하될 뿐이었다. 그날 밤 태민은 또다시 내게 퇴사를 종용했다. 더 이상 경고가 아닌 다정다감한 얼굴을 하고서 서아야,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당신 봐,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임신 준비하자. 나한테 아들 하나만 낳아줘. 아들 낳고 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게 해줄게. 그는 나를 쥐한다는 걱정이 가득한 말투로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나는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다. 금박을 입힌 듯 번지르르해 보이는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말하는 사랑 때문에 나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빼앗긴 채 이 차가운 집에 쏟아부으며 끝없이 타협해왔다. 수십 가지의 제사 음식을 배웠고 모든 친척의 기호와 금기사항을 외웠으며 심지어 파리 본사로의 승진 기회까지 포기했다. 나의 양보가 존중과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도를 넘는 통제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면 아이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후계자를 낳아주면 한 회장도 나를 받아주고 태민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참으로 가소로운 순진함이었다. 초음파실, 차가운 젤이 내 아랫배에 발렸다. 나는 긴장한 채 화면을 응시했고 태민과 한 회장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의사가 화면 속 작은 점을 가리키며 경쾌한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흡 하고 들이켜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나는 거대한 힘에 밀려 검진대 아래로 나뒹굴었다. 태민이었다. 그는 나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않고 겁에 질린 채 제 어머니만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내게 안부를 묻던 그 남자의 눈에는 공포와 비굴한 아첨만이 가득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이건 실수예요. 한 회장의 얼굴은 천년 묵은 얼음장 같았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까다로운 불만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혐오. 마치 내가 품은 것이 그녀의 손녀가 아니라 집안을 몰락시킬 괴물이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리해. 그녀는 이새로 세 글자를 뱉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거실 소파에 붙들려 앉혀졌다. 한 회장과 태민은 각각 내 맞은편과 옆에 앉아 마치 두 명의 심판관처럼 나를 내려다봤다.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 숨막히는 자애로운 가르침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아야, 내가 너를 향해 이러는 게 아니란다. 한 회장은 심지어 자비로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오래전 한 도인께서 우리 강씨 집안의 운을 봐주셨는데 3대에서 딸을 보면 가업이 반드시 기운다고 하셨다. 청림유업은 내 평생의 피와 땀이야.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걸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맞아, 서아야. 애 태민도 맞장구를 쳤다. 우린 아직 젊으니까 아이는 또 가지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서 엄마 말씀 듣자. 응. 의사는 이미 연락해놨어. 내일 바로 가자. 아니,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겠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가정부의 손에서 검고 걸쭉한 탕약이 담긴 그릇을 받아들었다. 이거 엄마가 특별히 지어오신 약이야. 마셔. 몸에 무리도 가장 적다고 하셨어. 나는 그 약 그릇을 바라봤다. 검은 액체 위로 내 새하얀 얼굴과 젖을 모자의 냉혹한 표정이 함께 비쳤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규격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자궁, 하나의 컨테이너일 뿐이었다. 지금 이 제품이 불량이니 폐기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태민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날 사랑하긴 했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상황에 그게 중요해. 빨리 마셔. 내 손으로 억지로 먹이기 전에. 나는 웃었다. 눈물이 터져나올 만큼 서럽게 웃었다. 나는 그릇을 받아들고 그와 한 회장의 만족스러운 시선 아래 보란듯이 약을 마셨다. 대부분의 약물이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지만
나는 허약한 척 기침을 하며 그 사실을 감췄다. 그래야지. 한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태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푹 쉬어.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도둑처럼 그 화려한 감옥을 빠져나왔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오직 휴대폰 하나와 만강의 증오만을 품에 안고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찾아낼까 봐 두려웠다. 나는 외진 모텔에 몸을 숨겼고 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뻔했다. 피가 시트를 적셨고 내 두 눈마저 붉게 물들였다. 나는 내 딸을, 그들이 불길한 징조라 불렀던 내 아이를 잃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휴대폰 진동에 다시 눈을 떴다. 강태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돈은 계좌로 보냈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게 당신한테도 최선이야. 은행 앱을 열자 계좌에 5억 원이 찍혀 있었다. 5억, 그것이 나와 내 태어나지 못한 딸의 가격이었다. 이별 위자료이자 긴막음용 돈.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어젯밤에 이미 다 말라버렸다. 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몸과 영혼이 텅 비어버린 고통을 느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윤서아, 이 감각을 기억해. 심장을 꿰뚫는 이 고통을,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증오를 기억해. 한 회장, 강태민. 당신들은 돈으로 모든 걸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나 윤서아가 그 돈을 받고 사라져서 당신들이 말하는 최선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랫배의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강태민의 문자를 삭제하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는 과거 내 스카우트를 담당했던 헤드헌터이자 지금은 친구가 된 사람이었다. 지연 언니, 나 서아야. 미진식품 전략투자부에 연락 좀 해줘. 아르테 뷰티의 윤서아가 청림유업을 1년 안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이 있으니 그쪽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새벽이 곧 밝아올 것이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5억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내 첫 번째 복수의 자금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5억 원이 내 통장에 잠든 맹수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것은 치욕의 낙인이 아니라 복수의 탄약이었다. 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가 잃은 딸, 내가 받은 굴욕은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어야 했다. 청림유업의 붕괴를 제물로 바치는 장례식을. 나는 그 돈으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미진식품의 전략투자부 박 이사는 오만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어쨌든 청림유업의 맏며느리가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드라마 아닌가. 윤서아 씨, 그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제안이 아주 흥미롭군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뭘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나는 웃었다. 쇠약해진 탓에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한 회장이 매일 아침 7시 강원도 전용 목장에서 공수한 우유로 만든 라테를 마시지만 소비자에게 파는 우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 강태민 상무가 분기마다 호치민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시장 조사가 아니라 몇몇 추잡한 계약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박 이사님, 저는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판, 단 하나입니다. 내 말에 그는 침묵에 빠졌다. 나는 알았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나는 은밀한 찻집에서 박 이사와 미진식품의 대표를 만났다. 나는 어떤 서류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의 모든 증거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 강씨 집안의 시집가 살았던 2년 동안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그 덕에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드러낸 수많은 디테일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한 회장이 서재에서 통화하며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감추지 못했던 뽐내는 말투를 기억한다. 베트남 쪽 가격이 또 내렸어.
품질. 품질을 누가 알아봐? 검역 보고서만 잘 만들면 그만이지. 나는 태민이 술에 취해 외국어로 된 운송 계약서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치우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재빨리 몇 장을 찍어뒀었다. 거기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동남아 공급업체의 이름과 시장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집에 있던 특공 누유 전용 냉장고와 마트에서 파는 청림 누유 포장지의 미세한 로트 번호 차이까지 기억했다. 과거에는 그저 나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조각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전하고 추악한 지도로 완성되었다. 청정, 자연을 내세우던 국민 브랜드 청림유업이 최대 이윤을 짜내기 위해 오랫동안 동남아에서 제대로 검역도 거치지 않은 저가 원유를 비밀리에 수입해왔다는 것, 그리고 지방식약처 담당자를 매수해 검역 합격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 저질 원유를 소량의 국내산 원유와 섞어 버젓이 마트에 진열해왔다는 것, 이것은 한 회장이 직접 결제한 사업 모델이자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원가 절감 기술이었으며 나의 착한 남편 강태민은 이 더러운 사슬의 가장 충실한 실행자였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스캔들이군요. 미진의 대표는 내 설명을 다 듣고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라면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나타날 겁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증거를 던지면 그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덮으려 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육탄전이 아닙니다. 제가 주도하는 정밀한 여론 교살전입니다. 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악랄했다. 나는 마케팅 전문가다. 소비자의 신경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전국을 휩쓰는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찻집을 나온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뉴업계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와 SNS 계정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선동적인 제목도 청림유업이라는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내 신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전직업계 관계자였다. 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당신이 아이에게 먹이는 프리미엄 우유는 메콩강 어느 구석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였다. 나는 이야기꾼이 되어 시사라는 가상의 유업 거인에 대한 글을 썼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구매 담당자를 동남아 시골로 보내 헐갑의 개인 농가의 우유를 사들이는지, 그 소들의 사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착유 과정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를 상세히 묘사했다. 사진은 없었지만 나는 글자로 냄새와 풍경을 그려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엄마들이 마치 그 시큼하고 썩은 비린내를 직접 맡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곁들였다. 그것은 과거 태민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우연히 봤던 사진이었다. 그가 베트남으로 출장 갔을 때 찍은 풍경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녹슬고 모양이 특이한 우유 운송용 드럼통 몇 개가 찍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드럼통 부분만 잘라냈다. 이 사진 자체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내 이야기에 비교 불가능한 현실감을 더해주었다. 나는 이 글을 한국 최대의 맘카페인 맘스홀릭 같은 곳에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퍼뜨렸다. 나는 알았다. 엄마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고 경계심 강한 소비자라는 것을. 자식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여론을 폭발시킬 최고의 연료였다. 그 후 나는 견제를 시작했다. 두 번째 글, 합격 검역 보고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나는 지방식약처의 어떤 과장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백지 합격 보고서로 실제 검사 데이터를 대체하는지, 그의 아이도 자사 우유를 마시지만 그건 특공 제품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서술했다. 세 번째 글, 특공의 비밀, 회장님 책상 위에 그 우유. 나는 대기업 최고 경영진은 시판 제품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모든 글에는 내가 공들여 준비한 특정 회사를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증거 사진을 첨부했다. 찢어진 구매 주문서의 흐릿한 사본, 이상한 외국어가 적힌 포장 박스의 옆면,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화물차가 외진 창고로 들어가는 영상의 일부. 이것들은 모두 내가 강씨 집안에서 살면서
마케터 특유의 감각으로 조용히 기록해둔 소재들이었다. 당시에는 이것들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지만 이 집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었다. 나는 가장 인내심 강한 저격수처럼 인터넷의 어둠 속에 숨어 한 발, 또 한 발, 대중의 가장 연약한 신경을 향해 쏘아 올렸다. 나는 결코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의심을 만들고 공포를 퍼뜨릴 뿐이었다. 나는 뉴업계의 진실 팔로워가 수백에서 수만, 다시 수십만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내 글들이 각종 게시물로 번역되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매일 4시간만 자고 남은 시간은 전부 인터넷 반응을 수집하고 내 이야기의 방향을 조율하며 미진식품 측과 단선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데 썼다. 그들은 내 조언에 따라 조용히 자신들의 원유 산지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광고에서 100% 강원도 유기농 목장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내가 이야기 속에서 묘사한 동남아 저가 원유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게 했다. 그들은 나의 동맹이자 나의 장기말이었다. 스스로를 사냥꾼이라 생각했겠지만 진짜 사냥꾼은 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몸의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나를 지탱해준 것은 화면 위에서 계속해서 깜빡이는 댓글들이었다. 세상에, 우리 아들 계속 시사 우유 먹였는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어쩐지 우리 애가 자꾸 배탈이 나더라니 체질 문제인 줄 알았네. 제발 폭로해주세요. 도대체 어느 회사인가요?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분노가 들끓고 공포가 번져나갔다. 마치 내가 기획했던 그 어떤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처럼. 다만 이번에 내가 마케팅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복수였다. 나는 가끔 강태민의 SNS 계정에 들어가 보았다.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골프 치는 사진을 올리고 새로 산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아직 평온했다. 그는 아마 자신에게 발로 차이고 5억에 팔려나간 여자가 어딘가 구석에서 상처를 핥으며 자책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는 몰랐다. 자신의 발밑에 있는 그 거대한 상업 제국의 기반이 나에 의해 한 뼘 한 뼘 좀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강남의 야경은 휘황찬란했고 모든 불빛이 마치 진실을 기다리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얼마 안 남았어.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차가운 얼굴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곧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인터넷은 바싹 마른 초원 같았고 내가 직접 붙인 작은 불씨는 마침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유업계의 진실이라는 이름은 맘카페의 소수 이슈에서 전국적인 실시간 검색어로 뛰어올랐다. 샵사인 유업계 게이트, 샵사인 독극무르 윤회막, 샵사인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가. 눈을 의심케 하는 자극적인 해시태그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TV 뉴스에서는 평론가들이 의분에 차서 업계 관계자가 폭로한 모든 디테일을 분석했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분노는 모두 내가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였다. 나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3개의 모니터를 응시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여론을 보여줬고 다른 하나는 주요 유업체들의 주가를 감시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청림유업 본사의 실시간 CCTV 화면을 재생하고 있었다. 박 이사에게 미진식품의 인맥을 동원해 몰래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나는 강태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한 회장이 모든 임원을 소집한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유리병에 갇힌 개미들처럼 허둥댔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다.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소비자들은 완전히 격분했다. 대형마트의 청림유업 제품 진열대는 텅 비어버렸다. 일부 흥분한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청림 본사 건물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제 불이 붙을 만큼 붙었군. 나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님, 기자회견 준비하시죠. 준비해두신 것들 전부 꺼내놓으세요.
윤 전략가님,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 맞습니까? 그가 다소 망설였다. 나는 냉소했다. 최적의 타이밍은 제가 정합니다. 여론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지만 아직 분노를 쏟아낼 출구, 명확한 관역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관역을 직접 그들 손에 쥐어줄 겁니다. 나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보냈다. 그것은 내 손에 있던 가장 치명적인 카드였다. 내가 촬영해둔 운송계약서 사본. 핵심 정보는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계약서 상단에 찍힌 청림유업의 선명한 로고와 베트남 호치민 지사라는 글자는 똑똑히 보였다. 다음 날 미진식품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들의 대표는 의로운 목소리로 미진식품의 모든 제품은 국내 최고 등급의 인증 목장에서 생산되며 전 사회의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공개하고 어떤 형태의 감독이라도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가의 양심과 책임을 열정적으로 역설하며 미진을 이 업계의 지각 변동 속 유일한 청정지대로 포장했다.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우연을 가장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 최근 인터넷에서 뜨거운 듀업계의 진실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일부 기업이 동남아 저가 원유를 사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요. 대표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동종 업계의 행위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도 최근에야 몇 가지 불안한 정보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의 대형 스크린에 내가 보낸 그 사진이 나타났다. 현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산사태 같은 플래시와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건 청림유업 계약서잖아. 세상에. 진짜 저기였어. 비록 미진 측이 즉시 당황하며 화면을 내리고 기술적인 실수였을 뿐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렸다. 모든 추측과 의심, 분노가 이 순간 정확한 목표를 찾았다. 청림유업은 끝났다. 내 사무실의 주가 모니터 화면에는 청림의 종목 코드 뒤로 낭떠러지처럼 가파르고 섬뜩한 녹색 직선이 그어져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한가.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간 굳건했던 유업계 거인의 시가총액은 절반 이상 증발했다. 은행들은 미친 듯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공급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받으러 몰려들었으며 협약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다.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식약처와 검찰도 신속하게 합동조사팀을 꾸려 청림유업 본사에 들이닥쳤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내가 과거 글에서 암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복수는 정밀한 기계처럼 내가 설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한 걸음씩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잔 속에서 흔들리는 새빨간 액체가 그날 밤 내 몸에서 흘러나왔던 피와 꼭 닮아 있었다. 나는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강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거만한 명령도 거짓된 다정함도 없었다. 오직 애원과 떨림만이 남아있었다. 서아야, 너야. 나는 와인을 가볍게 한 모금 마시고 나직하게 등하고 대답했다. 서아야, 나 좀 살려줘. 회사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손찌검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나는 실수할 뻔했다. 우리 사이에 증오 말고 다른 정이 남아있기나 했던가? 서아야,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잖아. 최고잖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나 좀 도와줘.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재결합할 수도 있고 내가 회사 지분도 나눠줄게. 강태민. 나는 그의 허둥대는 애원을 끊고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긴급 주주총회 언제야? 그는 내가 이걸 물어볼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멈칫했다. 모레 오전 10시 왜 오려는 거야? 서아야, 정말 날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야. 그는 마지막 구명지피라도 잡은 듯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언제나 심판의 전주곡이었다. 강태민, 그거 알아? 나 한때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일,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당신 어머니의 온갖 구박까지 견뎌낼 만큼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칼날처럼 그의 허황된 희망을 한 조각씩 베어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 사랑을 그리고 내 딸을 직접 죽였어. 서아야, 그만해. 나는 다시 그의 말을 끊었다. 모레 주주총회 갈 거야. 당신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야? 마무리를 지으러 가는 거지? 나는 전화를 끊고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모레 오전 10시 그곳은 청림유업의 주주총회장이 아니라 한 회장과 강태민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서아는 그들의 수석 재판관이 될 것이다. 청림유업 본사 주주총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 주변에는 잿빛 얼굴을 한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한때 이 유업 제국의 수혜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보였다. 상석에 앉은 한 회장의 얼굴은 한때 관리가 잘 되어 오만함으로 가득했었지만 지금은 주름과 피로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텅 빈 눈으로 의미 없는 서류만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 곁에서 새하얀 얼굴로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냈다. 그는 시시때때로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어이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직접 내쫓은 여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자신과 제 어머니가 침몰시킨 이 난파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으로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한 회장이 마침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상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은행은 우리의 모든 대출 신청을 거절했고 검찰 조사 역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파산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파산이요. 한 주주가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우리 평생의 피땀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다 이놈의 불효자 때문이야. 한 회장이 갑자기 폭발하며 강태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일처리 깨끗하게 하라고, 뒤탈 없게 하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이제 다 같이 내 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강태민은 욕설에 목을 움츠리며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한때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해 손을 잡았던 모자가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추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회의실 문 밖, 단방향 유리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내 옆에 선 박 이사가 나직이 물었다. 윤 전략가님, 이제 들어가실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춰 입은 검은색 정장 스커트에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것은 나의 전투복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내 비서가 밖에서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다. 커다란 소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나는 7cm 높이의 스틸레토 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하나하나 두드렸다. 내 뒤로는 미진식품의 대표와 박 이사,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팀이 따랐다. 강태민은 나를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환희가 터져나왔다. 서아야, 왔구나. 정말 와줬구나.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앞뒤 가리지 않고 내게 달려왔다.
하지만 그는 내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내 옆에 경호원에게 가로막혔다. 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의 가련하고도 가증스러운 얼굴을 넘어 상석에 앉은 한 회장에게 곧장 날아가 꽂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강태민과 같은 황당한 희망이 스쳤지만 내 뒤에 미진식품팀을 보자 그 희망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윤석. 내가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회의 테이블의 반대편 끝으로 걸어가 그녀와 마주섰다. 내 뒤에 팀원들이 신속하게 서류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냉정하게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진식품에서 새롭게 임명한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윤서아입니다. 최고 전략 책임자. 그 직함은 강태민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터졌다. 그의 얼굴에서 환희가 굳어지고 완전한 얼빠짐과 혼란으로 변했다. 서아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진식품이라니. 나는 마침내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놀랐어, 강상무. 내가 당신이 준 그 5억 쥐자료 받고 어디 갔을 것 같았는데? 성형하고 쇼핑하고 어디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선언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청림유업을 어떻게 살릴지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미진식품이 여러분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헐값으로 청림유업을 전면 인수할 것임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모든 브랜드, 유통망, 그리고 모든 부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꿈도 꾸지 마. 한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 소리쳤다. 윤서아, 이 독한 년, 너였어. 유업계의 진실도 내년 지디지. 내가 청림을 망쳐놨어. 제가 청림을 망쳤다고요.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한 회장님, 착각하셨네요. 청림을 무너뜨린 건 회장님과 그 잘난 아드님입니다. 당신들의 탐욕, 당신들의 파렴치함, 당신들의 인명경시가 원인이죠. 저는 그저 당신들이 어둠 속에 감춰둔 것들을 햇볕 아래 꺼내놓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검사 몇 명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검사가 한 회장과 강태민 앞으로 다가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한 회장님, 강태민 씨 식품위생법 위반,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공문서 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차가운 수갑이 한 회장과 강태민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 강태민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왜 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 회장은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난 듯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과 분함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평온하게 말했다. 한 회장님, 병원에서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강씨 집안 3대에서 딸을 보면 가업이 망한다고 하셨죠. 나는 공포로 커진 그녀의 동공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나의 판결을 선고했다. 맞는 말씀이셨네요. 딸을 보면 망한다. 다만 제 딸이 아니라 회장님이 저라는 여자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가업이 망한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완전히 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없는 절망과 잿빛뿐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더 이상 그 모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검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상업의 여왕과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후계자는 지금은 집 잃은 개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졌다. 회의실에 남은 주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국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회의 테이블로 돌아가
새로운 인수 제안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이제 청림유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거대한 전면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몸을 감쌌다. 따뜻했다. 지옥 같았던 과거가 이 순간 완전히 청산되었다. 인수와 통합 과정은 복수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그만큼 더 의미 있었다. 나는 청림유업의 전면적인 개조를 주도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썩어 문드러진 조직을 정밀하게 도려내듯. 한 회장 모자와 한 통 속이었던 경영진은 모두 해고되었고 불량 생산 라인은 영구 폐쇄되었으며 더러운 공급망은 뿌리째 뽑혔다. 나는 반년 동안 국내 최고의 목장지대를 모두 돌아다니며 목장주들과 직접 협상했고 소 한 마리까지 추적 가능한 완전히 투명한 새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다. 나는 미진식품의 최첨단 품질 검사 장비와 관리 프로세스를 낡은 공장에 도입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국을. 새 브랜드의 이름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마침내 나는 초심이라고 정했다. 이 단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무정하게 생명을 빼앗긴 내 아이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어머니가 되려 했던 초심이었고 이 회사를 재건하는 나의 초심이기도 했다. 모든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1년 후 법의 심판이 마침내 내려졌다. 한 회장과 강태민은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고 천문학적인 벌금형에 처해졌다. 일산의 호화주택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개인 재산은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에 붙여져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뉴스 생중계로 그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강태민은 눈물을 쏟으며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회장은 백발이 성성한 채 초췌한 얼굴로 차창 너머로 카메라를 발견한 듯 공허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조용히 TV를 껐다. 복수를 이룬 환희는 없었다. 그저 길고 무거운 숨을 마침내 내쉰 듯한 해방감만이 있었다. 그 어두웠던 과거, 강씨 집안이라는 악몽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초심 브랜드는 흠잡을 데 없는 품질과 완전 투명한 마케팅 전략으로 순식간에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았다. 청림유업이 잃었던 모든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진식품우본 브랜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유제품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점유율 1위가 되었다. 회사는 이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례 행사를 열었다. 나는 새로운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 섰다. 무대 아래에는 수천 명의 직원과 파트너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제 나의 부대표가 된 박 이사는 맨 앞줄에서 나를 향해 힘껏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아래 반짝이는 불빛과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연설 대본은 준비하지 않았다. 모든 할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제 인생은 밑바닥까지 추락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어머니가 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시간은 어둡고 길었습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건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궁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눈빛은 더없이 단단해졌다. 저는 한때 어머니가 될 기회를 잃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이제 제 남은 인생을 바쳐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 한 모금 한 모금의 햇살과 안심이 가득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제 딸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초심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드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입니다. 말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찬란한 불빛 저편에 작고 희미한 형체가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본 듯했다. 나는 그것이 환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과거의 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윤서아가 지금의 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저 윤서아다. 나는 나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왕관을 씌워주었다.